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일은요,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피를 만지는 거고 똑같아요. 나와 다르다라는 걸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움직임, 그게 가족 단위를 넘어서 사회로 나가면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톨레런스가 되는 거고요. 워밍업이 길었지만 사실 진짜 이제부터 하려고 했던 본 이야기들, 분단체제와 진영논리로 이어지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리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입었나,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두 개를 먼저 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자, 4월 21일에서 4월 30일, 정확히는 4월 한 12일경부터예요. 4월 12일경부터 4월 30일까지 19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습이 안 보이는 가운데 CNN에서 4월 2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모종의 수술을 받은 이후에 굉장히 지금 위중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정보가 있다, 이런 게 보도가 됐었죠. 그러면서 신변 이상설이 퍼졌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오보로 판명이 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오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고 국제정세의 시사하는 점은 뭐냐? 글쎄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죠.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분명한 오보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원래 전공이 북한이거든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앞에 뭔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자체를 지금 오보다 아니다로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금 잘 보세요. 5월 1일 날 한번 모습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때 평양 인근에 우리나라의 순천이 아니에요. 평양 인근에도 순천 지역이 있는데, 순천에 인 아시죠? 인으로 만드는 비료예요. 인 비료 공장 착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다는 걸 북한 매체들이 보도를 하면서 수그러들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오늘이 지금 21일이죠? 네, 또 안 보여요. 지금 라운드 2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최소한 이게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 생긴 북한 매체의 어떤 행태의 변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상적으로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과거에도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요즘 이 젊은 세대에서 잘 쓰는 용어로는 잠수 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뭔가 이상하다, 아니면은 모습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할 때 북한 매체가 보인 태도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철저히 무시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재등장을 했을 때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쫙 알려줍니다. 동영상부터 시작해 다 보여줘요. 근데 이번엔 재미있는 것이, 일단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꺼번에 처음에 사진으로 나왔는데 이게 기다 아니다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북한도 외신 다 봅니다. 우리 언론들하고. 그런 다음에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동영상 나왔잖아요. 이게 과거의 행태와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는 아마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느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아마 오늘 주제랑도, 이 과정에서 오히려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일방적인 희망이나 wishful thinking이라고 그러죠. 희망적 한 명은 마치 좀 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쪽의 해석들이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근데 전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일이 성립을 할 수가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요, 둘 다 좋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선 생각을 해보세요. 남북한에서 어쨌든 지금 분단돼 있고 여전히 적대적인 상태하고 긴장이
존재한다라고 해도 상대방 지도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공연히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 관계가 일정 부분 이상 진전될 수 있나요? 없어요. 거꾸로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 우리 지도자들 가지고 공개적으로 폄훼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아무 일이 없다라고 보면 그건 나중에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아무 일도 없다는 걸 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양쪽 다요.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말하고 있나 보는 거 아니었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희망적 사고가 반영이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 오보 파동도 그런 희망적인 사고가 현실을 보는 눈에 영향을 미친 경우고요. 뭐 국제정세에 시사하는 점이라는 건 크게 바뀐 점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적어도 정확한 북한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려운가. 그리고 단기적인 면에서만 딱 끊어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오류가 많은 건가는 한번 드러나는 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탈북민 출신 또 새터민이라고도 하죠. 이번 총선에서 이 당선자 두 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을 가지고 사실 앞에 나온 그 사건 때문에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오보 파동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 공개했던 정보가 더 혼란을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그리고 또 이분들이 당선이 되자 이제 탈북민을 위한 복지를 확대해달라 이런 청원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에서 탈북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 수의 증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지나치게 된 과잉 대표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의 그렇기 때문에 자격 시비 문제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절차의 정당성과 결과의 정당성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자기가 표출했던 잘못된 정보에 대한 그 책임을 또는 그로 인해서 느끼는 부담감, 또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에서 부채의식을 느끼게 되겠죠. 그건 이분들이 의정활동을 해나가면서 해결이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아직 의원도 아닌데 공적으로 21대 국회가 개원도 안 됐는데 이분들의 자격 시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차라리 그렇다면 이분들의 공천 과정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당 후보가 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 내에서 탈법적이나 비합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다루면 되는 거예요. 뭐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온 지 얼마가 됐다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정말 뿌리를 받고 그 지역의 의견들을 장기간 대변한 분들이 모두 그 선량 후보자로 나왔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는 그거예요. 이 세상에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단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행태라든가 잘못된 정보에 대한 비판으로 거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격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의 일종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주고 이런 거에서 비판받아 마땅하죠. 어떤 기자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좀 이분들이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게 아마 오보 파동 나고 한 하루 이틀간 나온 얘기들일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며칠을 비판 올라왔다고 벌써 너무한다고 얘기 나오느냐. 그럼 그 정도 깜냥도, 그 정도 각오도 없이 했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후보자가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들, 그거는 유권자들하고 시민사회가 판단할 문제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나서 징계를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 정신 뭐예요? 탈북민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죠? 이분들이 정당한 절차에 있어서 특히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당선이 된 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보통 국민청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여론의 수렴에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런 그 민원성 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부작용은 사실은 탈북민 복지 혜택에만 국한된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청원이 합리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일부를 가지고 보시지 않는 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번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분단 체제에서 물리적 분단 이상으로 큰 심리적 분단이 남북한 간에는 바로 얘기한 증오예요. 더 이상 공간이나 사는 공간이나 체제가 다른 것이 아닌 없애버려야 될 존재들, 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런 패단이 우리 한국 사회 내로 그대로 인용된 것이 진영 논리예요. 자, 남북한 관계에서 과거에 독재나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될 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분열되면 쟤들이 쳐들어온다 아니었어요. 이거 똑같이 북한도 우려먹었어요. 왜? 독재를 하게 되면요, 사람 심리 똑같아요. 독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람들 잘 모이지 않게 해야 되고, 자기한테 반대되는 의견들 내게 되면 억압해야 되고,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억압을 당하면 반감이 생겨요. 이걸 북한이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우리도 일부 만들었죠. 제일 좋은 게요, 내가 너를 미워서 괴롭히는 게 아니야. 일단은 제가 우리에 대해서 1차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라는 걸, 그게 뭡니까? 국경 너머의 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강화가 되어 왔고요. 자, 한국 사회에서 진영 논리가 강화되면 더 이상 우리는 없어요. 너하고 내가 있고요. 너하고 내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기보다는 축출하기 위한 논리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보스 하나를 잡으면 그 보스를 중심으로 메시아 이론이 일어나요. 그 메시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합 집산이 일어나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상 같은 편들끼리 메시아를 자기 편 내부에서의 메시아를 확대 재생산시키면서 이합 집산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같이 뭐를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없어지게 돼요. 이게 민주적인 절차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진영 논리 나쁜 거 아닙니다. 아니,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게, 그게 다원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인데, 그럼 한 목소리만 내란 말이죠. 아니에요. 진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지의식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나 똑같습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진영 간의 우리나라 사회는 경쟁이 아니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경쟁하고 전쟁하고 뭐가 틀리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령 입시 전쟁이, 저는 그 말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입시 경쟁이 되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누가 더 잘하냐의 논리가 성립을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실력을 쌓아서 상대방보다 낫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이게 경쟁이에요. 경쟁의 극단적인 형태가 전쟁이에요. 전쟁은 뭐예요? 상대방을 눌러야 돼요. 누르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결과적으로 내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잘하는 게 상대방이 못하게 유도해요. 상대방이 잘하는 걸 끌어내려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부정합니다. 제가 가끔 우화를 얘기할 때, 저는 고향이 바닷가 쪽이라서요,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개들이 기어다니죠. 옆으로 기는 개요. 재미있는 게요. 바구니, 대바구니 같은 걸 갖고 와서 거기다 개 한 마리를 딱 집어넣고 뚜껑을 열어놓잖아요. 도망갑니다. 근데 한 7, 8마리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뚜껑 열어놔도 돼요. 딴 개도 잡으러 다니. 왜요? 얘들이 나올라가서 서로 남의 다리 붙들고 늘어집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가요. 바구니 속에 있는 개들은요, 결국은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되고요. 다 잡혀가요. 진영 논리가 가지는 위험성은요, 상대방을 적으로 보고 상대방이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팔짝 뛰시겠지만,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에 있는 분들, 모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나랑 의견이 다른 놈들이 한국 사회에서 싹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뭐, 그건 아주 정말 내일 모레 빨리 클리닉을 찾아가야 중증에 최중증. 이런 생각 한 적 있나 없나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했어요. 선거에서.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해 본 분들이 있으면 이것도 중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다는 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것이 몸서리 쳐져요. 근데 다원주의 사회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설득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랑 다른 의견이 이 사회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싫어지면 여러분들 아무리 부인해도 진영 논리인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보고요, 그들의 사고와 논리를 적대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진영 논리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의 진영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걸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내 위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승리하고 패배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모든 걸 승패로 파악하고 승자 독식을 해야 돼요? 맞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근데 왜 선거라는 게 만들어졌게요? 그 선거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감안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어나지 않고 승패만 보는 승자 독식형 문화가 일정화가 되면은요, 정치가 저급해집니다. 무조건 숫자만 이기면 돼요. 그죠? 숫자만 이겨가지고 의회에서 다수결로 내가 좋아하는 법안 통과시키면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선거가 끝날 때 거대 무슨 땡땡 여당에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민주정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다수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게 입법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해결을 같이 도출해 나가는 거예요. 저 가장 정치적 하수로 보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 수 있게 압도적인 국회에 안정적인 의석을 가질 수 있으면 애들 데려다 놓고 정치하라 그래도 합니다. 네? 내 숫자가 불리할 때 서로 타협과 절충을 가지는 미덕을 발휘해 고급 정치를 하라고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뽑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영 논리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런 고급 정치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자입니다. 왜? 한번 볼까요? 흔히 정치학에서 이게 마스터 슬레이브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권력이 강한 것 같지만 그래서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4년에 한 번씩 한 2개월 우리 사회에서 잘 쓰는 을질하고 나머지 3년 또 8, 9개월을 갑질한다. 뭐 농담이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파워풀한데 이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지지자들의 선호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김일성이나 그 후계자들도 자기 지지자들을 보는 정치 행태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할 수 없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얘기하는 지지자 정치, 여러분들 얘기하는 집토끼 있잖아요. 산토끼 집토끼만 봅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틀이 큰 정책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선거가 이제 양당제로 되니까, 주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하면 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55대 45, 그죠? 아주 근접하면 51대 49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정책을 한 번만 삐끗 잘못하면요, 이게 4, 5% 내려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콘크리트 지지층이 싫어하는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권 후반부, 레임덕으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요구가 되는 큰 틀의 정책을 펴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그게 지지라서 굉장히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운신폭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헌정사에서 광범위한 지지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점점 더 드물어져요. 나라에 어른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담론의 형성을 제약을 하고요. 무엇보다도요, 사상적인 기준이 왜곡이 돼요. 제가 보통 이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여기서 본인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자, 제가 지금 하는 질문 중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손을 내려보십시오.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첫 번째, 사회의 범죄 현상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1. 2. 적어도 남북 분단 체제 하에서, 그리고 한국의 주변국에 대한 견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의 국방력 양성은 필요하다. 3. 때로는 친기업적인 것이 사회 전체의 파이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요, 나중에 강의 때 한 100명이 들었다고 치면 3, 4명 남아요. 거꾸로 해볼까요?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서 듭니다. 이분들 중에서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분들 의외로 몇 분들이 있어요. 내려요. 사회 내에서 지나치게 큰 불공정 행위의 감시를 위해서라도 부의 균등한 분배, 때로는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인 분배 정책은 필요하다. 또 내립니다. 기업의 육성과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을 크게 위배한 기업들은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받아야 된다. 또 내려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형제 폐지론자고요. 저는 동성결혼 찬성론자예요. 그리고 저는 이른바 얘기하는 누진 과세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보수라 그래요, 사람들.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저건 수구 땡땡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보수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 아주 단촐해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보 문제에 대한 관점이 어떠냐로 끝나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봅시다. 과거에 내가 이만큼 보수 파요를 내놓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까 길거리에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대단히 이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들 중에서 본인이 속한 사회의 계층 내에서는 더 큰 복지를 주장하고 더 큰 혜택을 주장하는 게 자기한테 훨씬 더 유리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스스로 보수라고 외쳐요.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입지나 사회적인 성장 배경에서는요, 무조건적인 평등보다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커왔어요. 기회만 균등하게 주면 나머지는 경제 원리.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진보라고 해요. 왜 이런 웃지 못할 총국이 일어나냐고요. 자기의 사상적인 아이덴티티의 기반을,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분단을 어떻게 보느냐에만 오직 몰빵을 합니다. 시쳇말로.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이념적인 정체성들이, 정체성 기준이 헷갈려요. 더 웃기는 건요, 진영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그러니까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하고 생각이 같은데,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진영 밖으로 내몰려요. 배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상들 자체도 거기에 고착해서 바꿔버려요.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SNS를 하는데요, 이 SNS 하는데 저한테 좋아요 누르는 분들 중에 특히 안보 문제 얘기하면 80% 이상이요, 자신들의 주장으로 진보라는 분들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도 딱 한두 기준 가지고 패거리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융통성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스스로의 사고를 제약해버린다는 얘기고요. 더 재미있는 게, 이러다 보니까 이념적 스펙트럼도 굉장히 짧아져요. 제가 단언컨대 북한에서 가장 민주적인 사람, 북한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아마 우리 사회에 온다면 그분들 무의식 중에 한두 마디 하는 거를 쫙 녹음을 해보면, 와, 세상에 저런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농담을 얘기했는데, 이게 그 공개적으로 나가는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이름을 거명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릴 것 같고, 이런 얘기, 옛날에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정당이라 그래가지고 불행한 거죠. 시민사회나 투표자한테 맡겨두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그 정당마저도 아마 북한에 가서 한 달 있으면 아마 인민의 적으로 낙인시킬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짧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밖에 있는 분들을 대의할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 분들을 대의할 수 없는 정당, 할 수 있는 정당, 정치 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정치적 소외 현상이 생깁니다. 그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유권자들이 극단화되거나, 아직은 우리나라 분들이 점잖아서. 근데 몰라요. 바로 과거에 테러 일으켰던 분들이요, 정상적인 사회체제 내에서 자기의 정치적 경향을 수렴을 못 해주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게 됩니까? 사이비 정당들이 태어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고, 거의. 사이비 정당이 왜 생겨나요? 기존 정치가 그분들을 끌어안을 수 없으니까 약간은 반항감에, 나머지는 재미에, 그렇죠. 민주 정치를 스스로 비웃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자, 이렇게 진영만 나는 게, 진영 내에서 지역도 나뉘어요. 우리나라는 지역주의 완전 없어졌다고 보세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 자체가 뿔뿔이 쪼개진다는 거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자기네들의 어떤 점이지대,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극단으로 나뉘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경이 선명하고 동일시래요. 이른바 익스트리미스트들이 훨씬 더 힘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수기도 불가능해지고요, 사회적인 조정, 갈등의 조정도 불가능해집니다. 대외적으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제적으로 협상력이 전혀 없어져요. 주변국들은 모두 한국 카드, 북한 카드 번갈아 쓰는데요, 카드 게임으로 하면 상대방은요, 와일드 카드 조커나 와일드 카드 두세 개 갖고 쓰고 있는데 우리는 매번 고정된 패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외교적인 수세를 불러오게 됩니다. 또 하나, 결과적으로
이런 참 슬픈 얘기인데 이런 트렌드를 먹고 사는 분들을 만들어내요. 제가 요새 한참 이것도 유튜브지만 유튜브 SNS로 이어지는 세상이 꼭 좋지만 않다라고 느끼는 게요. 요새는 상당수의 분들이 뉴스도 일반적인 기존의 대중매체가 아니고 유튜브로 봅니다. 근데요, 옛날에 신문이나 지금 인터넷 하는 신문이라고 들어가면 자기가 싫은 뉴스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나 이런 SNS 쪽으로 극단화된 방송에는요, 좋아하는 얘기만 해주니까 글로 계속 가요. 아까 얘기 나온 김정은 건강 이상설도 어떻게 퍼졌겠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다양한 정보를 보게 되면 판단 능력이 생겨요. 근데 한쪽으로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가게 되면 얘 죽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아니 이 친구 건강에 쌩쌩한데 무슨 얘기야? 둘 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죠? 자기 확신만을 강화시키게 되게 되고요. 진영의 반대편을 악마화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바꾸느냐? 안 바꿔요. 왜? 자, 그 사회 내에서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목소리는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훨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50%의 시장을 보는 게 도움이 돼. 50%는요, 가끔 들어오고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5%는 빠가 있다. 열동률이 무진장 높단 말이에요. 아주 충성도가 높은 팔로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뉴스와 해설들을 확대 재생산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이분들은 진영 논리를 활용하고 거기 기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장의 유지를 위해서 여론을 극단화하게 됩니다. 이걸 정치화하는 데도 전혀 가책이 없고요. 사회 전체를 진영 논리의 인질로 만들게 돼요. 자, 외교안보 정책 결정상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나 봅시다. 일반적으로요, 외교안보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은요, 이게 루틴이냐, 그러니까 일상적이냐 비일상적이냐에 따라 나뉘어져요. 일상적이고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사안들, 이 사안은요,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몇 분만 결정하게 돼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이른바 얘기한 실세들. 그런데 분명히 위험성도 있어요. 이거 남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룹 싱킹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자기 얘기를 제대로, 보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일상화가 되잖아요. 이게 일상화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권자나 국민들이 정책의 고객이 아니라 그냥 정책을 자기의 선호와 관계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수용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안인데, 가령 누구한테 비자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리고 별로 그렇게 일상적인 사안들은요, 그냥 조직적 과정이나 이건 정부 부처들끼리 자기 전문 분야에 따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비일상적 사안인데 시간적 긴박성이 없고 이른바 얘기하면 위기가 아니라서 필요한 사항들은 부처 간, 이건 정부 부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NGO, 국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외교안보 정책상에서 비일상적이고 고위험군의 위기 때 나는 소집단 결정, 이걸 일반적으로 이게 바로 탑다운 어프로치예요. 위에서 내려가는 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나라 정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교안보 정책 결정 과정이 요 1, 2, 3 중에 3개를 고루 해왔나? 대부분 스몰 그룹 디시전으로 끝나요. 이 스몰 그룹 디시전 정책 결정 방식은요, 이게 일상화가 되면 사실은 이거는 민주적인 정치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아니고요, 1970년대의 초중반의 한국, 또는 지금도 광범위하게 욕을 먹고 있는 민주적인 정책, 그런 체제에서 많이 쓰는 정책 결정 방식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합법화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부터 어떤 시도들이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북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그 메일이나 이런 걸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은 드릴게요. 일단 우리 사회 문제부터 극복을 해나가는데 한번 보죠. 일단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자기하고 다른 의견에 대한 톨레랑스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설득당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설득하세요, 철저하게. 만나서 설득하세요, 그런데. 설득한다는 건 뭡니까? 얘가 나랑 같은 구성원이라는 얘기고요. 감싸 안아야 될 동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동료에서 설득이 나오잖아요. 저놈은 말이 안 되는 놈이야? 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설득당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이거 전문가들일수록 안 돼요. 그게 더 큰 폐예요.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라고요.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인정을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트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보, 그게 당연하죠. 내가 싫어하는 정보도 현실에서 분명히 존재한다. 내가 꼭 바라는 일만 현실에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일에 빠져드는 정보의 왜곡 현상에 저항력이 생겨요. 스스로 정보를 걸러서 볼 수 있는 눈이 트인다라는 거. 이걸 조금 더 시각을 넓히면요. 남북한만 잘 된다고 현실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이걸 끌려오겠어요? 두 개를 적당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해안이 트이게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점으로 해요. 두 번째, 당장 유튜브 끊으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튜브 계속 보세요. 다만 이분들이 하게 되는 정도가 넘은 정보 해석이나 정보 편식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장을 통해서 좀 줄이시라고요. 몇 번 보다가 틀린 것 같으면. 이 시장의 축소가 전반적으로 이분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뷰수가 아주 자극적인 걸 가지고 사실관계는 명확치 않은데 자극적이라서 뷰수가 폭발적으로 안 올라간다? 그럼 바꿔야죠. 그죠? 그것들을, 이분들을 제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행태를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자체가 똑똑한 구독자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러운, 그리고 유튜브가 아니고, 그럼 정치권은 뭐예요? 이분들은요, 선거라는 장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저한테. 그럼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나는 의원 한 번 할 동안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그런 거 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희귀동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나 처음에 나 한 번만 할 거야 그러다가 한 번 해보고 나면 절대로 그거 두 번 하고 싶지. 그 사람은 다시 못하는 게 더 굉장히 큰 징벌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정보 왜곡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일삼는 분들은 그분들을 여기 민주사회에서 테러할 거예요. 그건 더 나쁜 짓이에요. 자연스럽게 정화되거나 바꿀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보라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의 필터링이나 이런 것 자체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 체제에서 결국 남북한 간의 통일 논의가 됐던, 한국 사회의 통합이 됐던 제일 큰 거는요, 정신적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고요. 오히려 서로 다른 담론들끼리 소통이 더 원활해져야 되고요. 선거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분단 체제 극복과 관련해서 나왔던 매니페스토 공약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 잘 모르는 분들이랑 악수하면서 만들어냈던 게 그냥 그때 대충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건가? 아니면 정말 비전을 가지고 얘기한 건가? 끊임없이 검증하시고요. 시민사회 측면에서의 교육적 기능도 강화가 돼야 될 겁니다. 분명한 거는요. 자, 지금 제가 클릭하는 분들이 해방 이후에 남북한 과정에서 명멸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을 보는 시민사회의 관점은요, 결과적으로는 철저하게 시민사회에서는 거의 하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개성을 가진, 그러면서 어느 시각에서든 그들을 바라보는, 때로는 감시자고 때로는 지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일은요,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거기다 정확한 코끼리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려면요, 머리 만져본 분들하고 꼬리 만져본 분들하고 몸통 만져본 분들이 모두 모여서 지혜를 모아야 돼요. 적어도 머리만 만져본 사람들끼리 모일 때는요, 이런 자각은 있어야 돼요. 아, 우리는 꼬리하고 몸통을 만져보자는데 그 꼬리하고 몸통을 만져본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부분은 머리에 관한 부분만이야 라는 합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요, 머리 만져본 부분들, 꼬리 만져본 분들이 따로 만나요. 뵈기 싫으니까. 더더구나 자기가 그린 그림이 코끼리 전체 그림이라고 우겨요. 오늘 집에 들어가서 자제분들이랑 아니면 배우자분들이랑 얘기할 때요, 말 좀 하면 들어. 뭐 그렇게 혹시 이런 태도가 없었나,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 여러분들 배우자 모두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한 분들입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걸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움직임, 그게 가족 단위를 넘어서 사회로 나가면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톨레런스가 되는 거고요. 그게 전반적으로 역량이 모이면 그게 진영 논리의 극복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난 60년 이상을 그렇게 힘들어 건설하려고 했던 민주주의를 건전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해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